영원히 그 순간에 미궁에 빠졌죠. 제거돼야 될 사람이었죠. 김영욱은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지시에 의해 김형욱. 그는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무자비한 권력을 휘둘렀으나 권력에 버림받고 결국 미국으로 망명했던 전 중앙정보부장. 그런 그가 어느 날 프랑스 파리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김영욱이 파리에 도착한 것은 1979년 10월 1일. 후 그가 파리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확인된 것은 그가 파리 시내에 있는 한 최고급 호텔에서 6일간 머물렀으며 실종 전날 밤늦도록 도박을 즐겼다는 정도입니다. 종업은 직접 취재를 했죠. 칩스를 좀 외상으로 좀 달랐고 김영욱 씨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밤 12시 가까이 돼서 리츠 호텔로 돌아간 걸로. 술까지 취한 상태에서 자정 무렵 숙소로 돌아갔다는 김형욱은 무슨 영문인지 다음날 아침 근처에 위치한 가격이 저렴하고 경비가 심하지 않은 다른 호텔로 숙소를 옮깁니다. 프랑스 경찰도 다각적으로 수사를 한 결과 프랑스 영토 내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다. 이 결론을 내리고 수사 종결했습니다. 영원히 그 순간에 미궁에 빠졌죠. 김형욱, 그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것은 지난 26년간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갖가지 억측이 나돌아왔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행방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주장이 또 하나 제기됐습니다. 김형욱 실종 사건에 다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지난 4월. 이른바 양계장 살해설이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양계장 살해설을 주장한 장본인인 김민철 씨. 제가 처음에 예상을 하기로는 유리 공장은 365일 동안 노를 끄질 않아요. 그 유리를 녹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 너무 시간이 촉박했어요. 결국 양계장에서 그런 일을 처리하게 된 거죠. 김민철 씨는 출입국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로 밀항선을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형욱이 실종된 당일 그가 자주 드나들던 카지노 앞에서 그를 납치하는 데 성공. 전날 미리 답사하던 양계장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목 끄면서 푸르푸르 입에 갖다 대면서 차에 태워버리면 되죠. 그때 김 부장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정신없는 상태였죠. 김민철 씨는 일본에서 간첩 교육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포섭한 것은 남한의 중앙정보부였고 그는 북파 특수간첩이 됐다는 것입니다. 중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국가를 좀 협조를 해주라고. 북파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협조를 해주려고 그러길래 그게 이제 시초죠.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김형욱의 암살을 결심하게 된 것은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된 1979년 어느 여름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가깝게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속으로 꽂혔죠. 근데 일개 공작원이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거짓말이라면 여기 나올 이유도 없는 거죠. 시초는 그 박정희 납치 사건 알아가온 거 보고 드린 거. 김 씨의 주장은 70년 초 자신이 북한에 침투했을 때 북한에선 박 대통령의 외아들 지만군 납치 계획이 있었으며 이를 자신이 중앙정보부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우리는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교본대로 한번 섞어가지고 화약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걸 좀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양을 배합했을 뿐인데
폭발물의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일반 사람은 하기가 힘듭니다. 특수 교육을 군에서나 받았다던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양계장 분쇄기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양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쇄기는 곡물 사료용. 그러나 중간에 폭이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동물성 사료 분쇄기. 이 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대형화 시켜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경우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닭이 동물성 사료를 안 먹지 않습니까? 식물성 사료를 먹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거짓말의 여부는 저희는 알 수 없고요. 하지만은 정신 이상이라든지 이런 상태는 볼 수 없다고 봐요. 지난 5월 26일 김형욱 실종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형욱은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지시에 의해 이상열 공사와 중정 직원 연수생 그리고 이들이 고용한 제3국들에 의해 파리 현지에서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암살의 배후에 있던 인물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 그로부터 직접 암살 지시를 받은 프랑스 주재 정보부 책임자였던 이상열 공사는 프랑스에서 연수 중이던 중앙정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물색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임자로 떠오른 두 사람이 바로 신현진과 이만수. 나는 암살 계획을 지시받은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유럽 출신의 친구 2명에게 사건을 청탁했으며 이들은 미화 1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상열 공사는 김형욱 살해 일주일 전 국내에 들어와 김재규 부장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권총과 독침까지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9년 10월 7일 오후 늦게 이상열 공사가 김형욱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하여 만나기로 하였다며 그날을 D-Day로 잡은 이들은 그 즉시 일행들을 소집했고 암살의 대가로 지불할 미화 10만 달러를 가져오도록 이만수에게 지시한 뒤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김형욱을 만나러 떠났다고 했습니다. 김형욱은 예정대로 약속된 장소에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열 공사가 차에서 내려 김형욱에게 인사를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제가 아끼는 중정 연수생이고 뒷좌석의 2명은 제가 소개시켜드리겠다고 한 전주들입니다라고 설명한 뒤 이분들과 어디 가까운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저는 저녁 약속이 있어 그냥 가보겠습니다라면서 그렇게 김형욱을 속여 무사히 차에 태우는데 성공한 일행은 그 즉시 파리 시내를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차량이 시내 외곽으로 접어들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동유럽인들이 김형욱을 주먹으로 때려 실신시켰으며 차량이 완전히 파리를 벗어나자 정신을 잃은 김형욱을 외곽도로 근처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권총으로 암살했다는 것입니다. 돈가방까지 무사히 전달되면서 김형욱 암살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진실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놓고 의혹은 곳곳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권총을 어떻게 가지고 가요? 그 파리가 호수로 가지 않아요. 그 현지에서 돈 주면 얼마인지 사는데. 더욱 이상한 것은 김형욱 암살에 직접 개입했다는 세 사람이 사실은 살해 현장에서 모두 교묘하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형욱 같은 거물 인사를 갖다가 제거하는 공장이라고 하면 자기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외국 소폭한테 그걸 맡겨요. 그러나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시신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진실위원회 발표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전모가 대부분 신 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살의 배후에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있다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현진이가 귀국하여 10월 13일 날 김재규 부장이 귀국 신고를 합니다. 사건 직후
다른 연수생과 함께 귀국복을 하는 자리에서 김재규 부장이 자신을 따로 불러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아요. 일반 연수생이 들어와서 보고하는 거 없어요. 나도 안 만나는데. 더욱이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13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던 그가 과연 김형욱 암살을 지시하고 신 씨를 격려할 여유가 있었을까? 아니 지금 내가 바쁜데 왜 뭐 당신 알아서 처리하라는데 왜 나한테 와서 자꾸 괴롭혀? 난도 혼자 놔도 사건 나기 몇 달 동안 내내 그랬다. 11월 날 때까지. 김재규를 만나거든 김형욱 사건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알아달라. 언론인들이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나 자신도 관심이 있고 많이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김재규 장군은 전혀 그건 모른다. 그거는 한 사람의 증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물증까지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는 일행들을 직접 만나 미화 10만 달러 같은 돈가방을 동유럽인들에게 전달해준 당사자입니다. 지난번 발표 내용은 모두 진실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나는 무언가를 전달하고 한 것 같은데 뭔지 몰라요. 발표는 마치 내가 뭐 알고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됐거든요. 뭔지를 모릅니다. 가방을 전달한 사람이 동유럽인이 맞습니까? 하도 오래되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서양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서양 사람이었던 것 같다. 네, 나 거기까지 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그렇다면 그가 김형욱 암살 사건에 개입을 한 것은 사실일까? 그때는 나는 그분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 사람 얘기도 내 맘에 안 들어요. 거짓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뭐 그렇게 보죠. 어떤 면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볼 때는. 9월 어느 날 중앙정보부 소속의 이상열 중앙수 의사는 공작관은 재직 중에 취득한 비밀은 절대로 누설하지 않는다. 무덤으로 가지고 간다. 지금 단계에서 그걸 깨트리고 밝히고 싶지 않다. 그 국정원에서 내한테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받은 일도 없습니다. 내가 엉터리 발표했다면 엉터리 발표했다고 뭐 당신 그렇게 햇소리 하냐는 그런 말도 없고 뭐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끝까지 이를 밝히고 싶지 않다. 이들에게 이런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김형욱이라는 인물이 갖는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 대외적으로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고 나섰던 김형욱은 미 청문회에 증인으로까지 출석, 박 정권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유신 독재의 선봉에 있었으나 오히려 그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자 했던 전직 중앙정보부장. 그러나 그것이 과연 암살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있을까? 그 소리 안 나는 권총을 쏴 죽여서 낙엽에 덮여서 죽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국가를 위하는 것일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 도대체 국가 기밀이 뭐였습니까? 없어요. 박정희 검사의 부도덕성이 몇 가지예요. 저는 만나서 증언을 들어야 된다. 뭐 아무리 허황된 거짓말이라도 왜 거짓말을 하는지는 규명해 볼 필요가 있죠.